네, 월요일 만나는 반가운 얼굴 김종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김종대 레이더 처음 레이더 방향이 어디로 갔습니까? 서쪽입니다. 중국 쪽. 예. 지난번에 CIA 국장이 네. 중국 간 거. 네. 그렇지 않아도 그거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5월의 방문인데 극비 방문이었어요. 예. 그게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5월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이렇게 으르렁거렸을 때였잖아요. 예. 그랬다가 최근에 뭐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얘기 나오고 예. 또 뭐 해빙 이런 얘기 나오고 그 그랬는데 무렵입니다. 예. 우리는 알았을까요? 이게 알았다면 우리도 빨리 중국하고만 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짰을 건데 지금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이게 심상치 않은 문제가 예. 이게 이제 제 레이더에 걸리는 건데 예. 이 문제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윌리엄 번즈 CIA 국장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이 갔다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워싱턴에서 가장 존경받는 공직자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 2021년까지 그 모스크바에 미국 대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푸틴도 여러 차례 만나고. 그리고 본국에 수없이 전문을 보내고 이 사람이 이제 언론 인터뷰한 거 보면은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나토 가입을 시킨다, 유럽연합에 가입시킨다 그러는데 자기가 끝까지 말렸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우크라이나가 4분 5열 분열되거나 전쟁으로 간다. 그거 전쟁을 미국이 케어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피와 돈이 흐를 거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불면의 나날을 지내면서 나는 우크라이나를 걱정했다. 미국에 와서도 이랬거든요. 그랬던 어떤 직언을 하는 그 나름대로의 외교관이 이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8월에는 그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때 아프간에서 남아가지고 끝까지 탈레반하고 협상한 사람이 번즈예요. 윌리엄 번즈. 그러면서 이 협상을 이 본토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미군이 단순무식하게 계속 버티는 바람에 자기가 협상력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때도 본국에 많은 그 직언을 했는데 결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이 사람의 경험이 지금 조명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때 이 사람의 경고를 우리가 소홀히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뭐 사람이라 그러고 이 양반이 이제 CIA 국장으로 그 워싱턴에서도 상원에 출석해서 가장 무게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인데 예. 그러면 이 양반이 중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상치는 뭐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빨리 중국하고 화해하라고 그렇겠죠. 바이든 대통령한테 직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미 화해할 의도를 갖고 보냈겠죠. 네. 근데 이 양반이 지금까지 그런 직언을 해왔던 사람이고, 예. 그 다음에 그 바이든이 가장 이 사람 말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윌리엄 번즈 CIA 국장이 갔다는 것은 미국의 정책의 유턴, 일종의 어떤 그 새로운 대탕트로 갈 수 있는 해석으로도 충분히 전 해석이 된다고 봐요. 번스 국장이 CIA 국장 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그건 한 2, 3년 됐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와가지고 러시아에서 돌아와서 러시아에서. 바로 CIA 국장이 됐으니까 이제 횟수로는 한 3년째. 미국은 정권 바뀌어도 CIA 국장이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양반이 그동안에 이제 아프간과 우크라이나에서의 그 활동을 감안했을 때 지금 중국에 간다는 거는 협상을 하러 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직후에 그 미중 간에 이제 상무장관 라인들이 만났고 이번 달인지 이제 곧 방문을 한다 그랬는데 미 국무부의 데니얼 클린턴 브링크, 아태 담당 차관보가 곧 중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고위급 회의가 여러 가지 다 채널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중국 경제 꼬라박는다, 또 중국은 어쩌고 대만 해협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이거 돌격대 역할을 하던 우리 입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게요. 지금 이 흐름을 면밀히 보면은 빨리 우리도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된 거라고는
어제죠. 그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그 아시아 안보대화 여기에 이종석 국방장관이 중국의 리상푸 국방부장을 예. 만나가지고 40분간 회담한 거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일본은 알고 봤더니 벌써 5달째 저기 일본하고 중국 국방부 간에 이미 한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저기 상호 그 채널이 아주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이 보도까지 나왔어요. 우린 다 끊어졌는데.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자력으로 미국과 중국과 한판 뜨겠다고 양안 관계 얘기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 그러니까. 미국이 뒷빼고 네. 또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이 이렇게 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착각이 생기는 건데 지금 한미일 군사 협력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윤석열 정부가 이해한 맥락은 뭐냐 하면은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미일이 공동 대응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협력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되는 겁니다. 우선 일본이 대만 해협에 개입할 역량이 안 됩니다. 현재로서. 먼 훗날은 되겠죠. 방위비 2배로 놀리고.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되겠지만 지금은 일본 자체 방위에 불과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만 해협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이 전혀 안 돼요. 그런 해군력이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다, 남중국해다 발언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에 뛰어든 거는 그런 군사적 협력에 동참하겠다고 들어간 건데 이게 중국으로부터는 격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만 실제로 중국을 지금 그 포위 압박하고 견제할 수준으로는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미국 중국하고 일본 중국 간에 새로운 대탕트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허상을 쫓아간 거라니까. 허상을 쫓아가가지고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그 하나의 어떤 주술과 같은 프레임에 빨려 들어갔는데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인도가 참여 안 해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네. 그러네. 인도 없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뛰어들어갈 때가 인도가 이런 어떤 미국 위주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제일 일탈하던 시점이에요. 러시아하고 손잡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동맹으로부터 일탈하는 인도를 보면서 막차를 타고 들어가 보니 이게 다 허상인 거예요, 허상. 그런 사이에 지금 15개월째 무역 적자, 거기에다가 대중국 무역의 26% 감소, 이제 사실상 공식적으로만 확인이 안 됐을 뿐이지 한한령이 작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저는 지금 말씀 듣다가 문득 우리도 우리지만 번스 CIA 국장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보다도 더 긴장하고 있을 나라가 대만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대만 입장에서 보면 뭐지? 지금 둘이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문제를 놓고 네. 미국하고 중국이 뭔가 딜을 거래를.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약소국 심리이자 우리 항상 피해를 당한 국가들에게 숙명처럼 다가오는 하나의 정서적 프레임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프레임을 많이 갖고 있죠. 그 대만도 툭하면은 뭐 TSMC를 폭파시킨다.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그 안전 보장이 이게 확실하냐 불안하고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대만으로선 제일 약오르는 대목이 있어요. 윌리엄 번즈가 2021년에 의회 출석해선 또 뭐라 그랬냐. 그때 방송에도 나갔는데 아예 대놓고 현직 CIA 국장이 방송에서 한 얘기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주 시한까지 정해버렸거든요. 그렇게 했던 CIA 국장이 지금 중국에 가서 이제는 거꾸로 뭘 협상을 하고 대만 해협 문제를 얘기하고 뭐 이런다는 게 저 사람이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냐 이 의심을 품을 만한 거죠. 예. 그게 대만의 어떤 약소국 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딜이 이제 뭐 어떤 것을 논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CIA 국장이 미국에 갔다. 네. 이것은 미중 간의 관계는 해빙적으로 가는 분위기다. 그 시그널로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윌리엄 번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제 돌아와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재검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때마침 디리스킹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그러니까요. 나왔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그렇게 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종합을 하는 건데 문제는 말입니다. 중국이 아직 삐져 있어요. 뭐 때문에요? 그동안에 포위 압박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두들겨 패더니 병 주고 약 주냐? 이제 와서 지들이 좀 힘들어지니까 마이크론 반도체 딱 끊어버리니까 급해서 쫓아왔지. 이래가지고 니들 국익 때문에 온 거야. 이러면서 조금씩 여유를 부리질 않나? 약간의 삐진 그 표정을 일부러 노출하고 있어요. 이게 어제 글로벌 타임즈 보도예요. 그러니까 황구시보의 영자지. 글로벌 타임즈에서 중국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어디 한번 올 테면 와봐 이러는데 속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번주국장을 환대했을 겁니다. 환대했을 거고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 5월에 중국 갔다 와서 여실히 느끼는 건데 민심 위반이 심각하고 국내 정치가 어려워요. 중국이. 내후 외환. 그러니까 그 코로나 3년 봉쇄에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이제 인민들의 민심 위반이 시골까지 확산돼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코가 석자예요. 이럴 때 외부적으로 미국이나 주변에서 흔드는 거 정말 원치 않아. 이게 중국이 하고 싶은 말이고 이렇게 대화가 길어지고 그 빠이주 조금 1시간 정도 들어가면 이 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시진핑은 안 만났을까요? 시진핑 만났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카운터 파트너를 만났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러면 누구겠냐? 뭐야 중국에 이제 공안정보국 중국판 NSC가 있어요. 중국도 이제 국가안보국을 시진핑 때 창설을 했거든요. 그게 중국판 NSC예요. 거기에 수장이나 그래도 CIA 국장이 갔으면 슬그머니 만났을 수도 있는데 공개는 안 하겠죠.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굉장히 또 건실하고 생산적 회담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세상 돌아가는 거 알고 좀 살자. 알아야죠. 이런 얘기를 해줘도 그럼 용산에서 왜 이런 거에 대해서 귀담아 안 듣느냐? 성향 자체가 근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중국을 보는 시각은 뭐냐면은 저건 지속 가능성이 없는 나라. 크게 보면 3가지 위기가 있다고 봐요. 중국에. 권위주의로 인해 가지고 경제 활력은 무너진다. 혁신이 불가능한 나라다. 2번째, 기후 위기, 지하수 80%, 농업 용수로도 못 쓰고 식수로도 못 쓰고 공업 용수로도 못 쓰고 망가전 오염된 나라. 3번째, 인구 위기. 이제 중국의 인구 구조가 최악으로 가고 있다. 뭐 우리는 그렇게 안 갑니까? 우린 더한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중국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거는 정말 너무 긴 얘기 아닙니까? 그 전에 북한이 먼저 무너진다고 봐요. 그것 때문에 이러니까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체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중국은 그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국은 꼬라박는다는 그 표현에 기본적으로 외교에 대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14억의 인구의 나라를 너무 우습게 봐요. 저도 꼭 제가 중국 편 아닙니다. 제가 중국 편이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살아야지 그래. 이렇게 할 짓 다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규칙을 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도박판을 벌려도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다 조정해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편승하는 나라면서 큰 도박판에 끼어들었으니 거기서 우리가 무슨 마음대로 광을 팔 수가 있습니까? 규칙은 이거 패 돌리는 사람이 정하는 건데. 광 판다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레몬님께서요, 미국과 중국은 물밑 작업으로 해빙기를 맞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미국의 방패막이로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으니 이런 한탄 해주셨고요. 아름다운 독도님, 다들 저렇게 극비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바쁜데요. 우리는요. 루나킴님, 전 일본만큼 미국도 밉습니다. 일본이 날뛰는 것도 미국 영향이고 우리를 너무 코너로 모는 것 같아서요. 이런 걱정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목에서 어제 그 블룸버그 통신 보도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대중국 수출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가지고 한국이 협조할 거다. 아예 딱 바꿔버렸어요. 삼성 SK가 안 팔 거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아파하는 대목에는 한국이 공동 대응할 거고 한국이 아파하는 대목은 그건 한국이 알아서 처리하고. 예. 그게 우리 사드 그 보복 때 미국이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해줬잖아요. 그리고 호주가 와인이나 석탄 수출 중국에 금지됐을 때도 미국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수출 금지 당하니까 이때는 한국이 공동 대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만 공동 대응, 이럴 때만 아주 공정하지 못한 외교입니다, 이거. 예. 공정하지 못한 거는 뭐 지금 중국만입니까? 일본도 그런데 일본 얘기 넘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홍콩 얘기들을 많이 다루더라고요. 네. 천안문 사태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어제가 천안문 사태 일어난 지 89년이니까 89년도이니까 24년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24년 더 됐네요. 34년. 예, 34년입니다. 예. 예. 천안문 사태. 예. 지금 뭐 홍콩에서 그동안 쭉 집회를 열던 곳을 아예 선점을 해가지고 네. 그 장소에서 뭐 이렇게 중국 문화 축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뭐 옛날 국풍 80일 같은 거 네. 뭐 이런 걸 뭐 해버리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모든 웨이보 같은 사회관계망의 천안문 같은 거 검색 금지하고요. 뭐 독립, 천안문, 대만 다 금지입니다. 전체가 다 금지니까 그래서 중국의 인민들이 이제 우회적인 표현도 많이 쓰는 언어가 발달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홍콩에 대해 가지고 그런 어떤 그 강압 정책이 결국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한중 관계에 좀 악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내년에 대만 총통 선거인데 지금 국민당이 유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잉잉원 민진당이 집권한 이유가 홍콩 사태 때문이에요. 그 몇 년 전에 대만 총통 선거 때 홍콩 시위가 아주 악화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야가 바뀌어버린. 그러니까 그게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각 세우니까 피곤하거든. 그래서 지금 국민당 집권이 유력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홍콩 사태 같은 것이 자꾸 나오고 이거 이제 서방 언론이 이런 데 개입하고 이렇게 되면은 민진당이 그걸 이용해 먹겠죠. 홍콩 사는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좀 다른 나라 이런 생각을 거의 갖고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설령 홍콩이 난민이 된다 그래도 전 세계가 환영할 겁니다. 저렇게 돈 많은 난민들은 처음 보니까. 예, 그럴 정도로 특수한 지역이에요. 예. 자, 경제적으로는 번영했는데 정치적으로는 피폐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회의 어떤 정신분열이 되는 요인이죠. 이렇게 어떤 우리가 잘 살고 품격 있는 생활을 유지할 자격도 있고 능력도 되는데 정치적인 침략을 당한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어떤 그 우산 시위라는 것도 하나의 다분히 상징적인 게 어떤 중국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는 그 신상보호 시위가 우산 시위고 이런 거 봤을 때 민심은 중국 정부에 대해서 공포, 두려움, 반감이 상당히 있으나 그렇다고 또 먹고 살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먹고 살만해요. 예. 이러니까 이제 상당히 어떤 정신적으로 분열돼 있다. 그리고 방황하고 있다. 하여튼 중국 관계 같은 경우에는 좀 정확하게 세계 정세도 분석하고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처한 현실도 좀 제대로 판단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함부로 입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화를 입는 거 이런 거는 피해야죠. 아니 저는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 눈치 보거나 중국의 그 잘못된 점에 대한 비판은 망설이면 안 됩니다. 예.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할 말을 분명히 해야 될 때 안 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중국을 일부러 자극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만 해협에서 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문제는 1991년에 우리 한중 수교할 때 이미 그거는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런 건 금치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한 원칙이 있는데 또 지난 정부가 사드 3부를 정했어요. 그 사드 3부리라는 걸 우리가 중국에 약속해주고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부정한다는 건데 부정을 한다면은 이것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입장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 그런데 그냥 굴종 외교래요, 그게. 굴종 외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굴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정한 원칙이 있고 중국하고 봉합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논리가 있거든요.
이건 양국이 합의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거침없이 걷어차면서 이걸 굴종이다 이래버리니까 우리가 마치 도전국가처럼 돼버리잖아요. 이런 눈치를 보지 않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중국이 역사 왜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 서해에서 저기 백령도에 군함을 보내가지고 서해 공정을 한다든지 또 저 북한 핵 문제에 협력을 안 한다든지 이럴 때 왜 비판하면 안 됩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다짜고짜 지난 정부는 굴종 외교, 그러니까 무외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존중받고 설득하는 나라가 되려면은 저는 중국에 대해 할 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싱가포르가 하는 거예요. 보면은 미중을 거침없이 비판하면서 자기 국익의 길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의 길도 아니고 중국의 길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으면 할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미국에 가서도 해야 되고요. 베트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죠. 그러니까 과거 정부를 굴종 외교라고 말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훨씬 굴종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대뽀 외교라고도 하죠. 무대뽀 일본말이라서 안 쓰는데. 자, 일본도 봅시다. 한일 간의 초계기 갈등, 일본이 또 문제를 좀 삼았는데 이거 봉합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4년 반 됐나요?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그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우리가 인양하려고 그 울릉분짓 일본 말로 대화태어장으로 간 거예요. 거기가 오징어가 그해 엄청나게 많이 잡히던 데인데. 근데 여기 평소에 한국 군함이 안 오던 데거든. 그러니까 일본 초계기가 스토커처럼 따라붙어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독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독도 문제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관계 있죠. 거기가 일본은 자기네 EEZ 배타적 경제 수요가 아니라는데 여기를 경비하겠다. 그러니까 일본은 벌써 동해에서 자신의 해상 세력권, 해상 영향권에 눈을 뜬 거예요. 우리 바다라고 하는. 이게 벌써 머릿속에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군함이 가도 바로 감시하러 초계기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레이더, 사격 통제 레이더를 우리는가 쐈네 안 쐈네 해가지고 이제 소동이 벌어지고 우리는 일본 초계기가 저공 비행으로 2차례나 위협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갈등이 벌어지자 그 후에 포항 앞바다하고 제주도 남방 등지에서 평소대로 하던 우리 군함에 완전히 스토커처럼 따라붙어가지고 이번에는 고도 50m 저공 비행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50m면은 거의 붙어서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적대행위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 해군이 격분을 해가지고 우리 자위권 없냐, 우린 자위권 없냐, 계속 당해야 되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국방부가 승인해준 지침이 경고방송을 일단 해라. 2차례 해라. 근데 2번을 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그때 사격통제 레이더를 방사해버려라. 이렇게 대응 지침을 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니혼게이자 신문에서 한국이 그 대응 지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봉합하기로 했다. 과거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서로 따지지도 않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한테 봐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 우린 양보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사과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대응 지침은 견디다 못해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실행도 안 된 지침이에요. 그게 실제로 그러면 실행이 됐느냐 안 됐어요. 그걸 4번이나 그걸 우리가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작년에 국민의힘이 이 대응 지침이 있다고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우방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군사 대비 계획을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우리 군을 마구마구 두들겨 팬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 편이냐고 도대체. 그래가지고 우리가 국내에서 얻어 터지고 일본에 가서 얻어 터지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기가 살아가지고 한일 관계 개선의 선결 조건은 초계기 문제에 한국 정부 제대로 된 입장 내는 거라.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가지고 이 대응 지침이 잘못된 지침이라고 우리가 자복을 한 거예요. 아니 실행도 안 된 개념 계획을 가지고 그다음에 필수적인 자위적 조치를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죄인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합의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요게 무슨 얘기냐? 한미일 군사 협력이 안 돼서 한일 간의 군사 협력이 안 돼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서로 신호를 오인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많은 군사 협력을 통해서 시스템적인 어떤 그 상호 운용성이라 그래요. 인터오퍼러빌리티. 그 상호 신호 체계와 그 기술적인 협력을 완성해서 이런 오해와 오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요게 한일 군사 개선의 관계 안보 협력의 핵심 사안이에요. 앞으로 미사일 방어라든가 뭐라든가 수준 높은 군사 훈련 같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서로 논란이 이렇게 지금 이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났을 때 일단 야 이건 이게 잘못된 거고 이건 이게 잘못된 거니 이 부분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리 안 하고 누가 잘못됐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앞으로 그러지만 말자라고 하면 뭐하러 만납니까? 그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의 진실. 우리가 레이더파를 쐈느냐 안 쐈느냐. 이거는 하루면은 진상규명 끝나요. 아니, 사진 찍은 것도 있지 않나요? 하루면은 다 끝나요. 니들이 우리 레이더 조사를 했다는데 그걸 레코딩을 했다는데 증거를 내놔. 예. 그러면 우리도 레이더 라콘 로그온 기록 내놓게. 과학자들 만나서 비교해. 그러면 하루면 진상규명 다 끝나요. 왜 안 됐느냐? 예. 한국한테는 군사 기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준다고 이미 약속을 지금 몇 번을 한 겁니까? 예. 그러면 자기네 주파수 대역은 우리한테 기밀이고 우리 앞으로 북한 미사일 탐지 추적한 미사일 정보는 다 준다는 거거든요. 이건 더 기밀이 군사 기밀이 더 기밀은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데 그런데 이거 가져가세요.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공유합시다. 이러는데 아니 그게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줄 수 있는 게 있고 안 줄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수십 년 축적한 군사기밀 데이터인데 그걸 준다 그래요. 또 저쪽에서는 안 주는데 저쪽에서는. 오늘 김종대 의원과 이 레이더 함께 하다 보니까 좀 화가 나는데요. 아유, 그러니까. 적어도 일본 문제는 너무나 일본도 그렇고 일방적이고, 중국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알고 살자. 우리 주변국이 다 늑대 아니면 여우다 지금. 그거 어떻게 잘 활용하는 건 좋은데 거기다가 속까지 보여주냐 그래. 예. 오늘 저뿐만 아니라 오늘 좀 화가 난다는 글들을 많이 보내주셨네요. 진주시에 사는 백형아님이 김종대 의원님 속속들이 말씀 속이 후련합니다. 이렇게 격리 문자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백경아님께요. 제가 김종대 의원님을 대신해서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머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요즘 아주 나들이 가시기 좋겠다. 예, 스픽스에 이메일 남겨주십시오. 이버추님이 얼마 전에 주한 미대사가 문 전 대통령 만난 이유도 궁금한데요. 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뭐 그거는 작년 5월 20날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러 서울에 왔을 때 예.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깜짝 놀랄 얘기를 했어요. 한미동맹의 바이블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합의한 정상회담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내가 양산으로 가든지 만나러 가겠다. 그래서 만나는 장소가 그때 양산에서 만나냐 서울에서 만나냐 이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예. 그때 용산에서 발끈했잖아요. 맞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취소하고 전화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대사가 가면서 그때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오고 싶었는데 이만저만한 일로. 그리고 바이블은 문 대통령하고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전에 문 대통령하고 한 한미 정상회담 선언문인데 역사상 가장 분량이 긴 그렇군요. 워싱턴에서의 정상회담인데 윤 대통령 지금 합의해봤자 다 그때 합의한 거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의리를 지키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국 대사가 간 거예요. 예. 오늘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김종대 레이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들으시다가요. 외교안보 국방 관련해서 궁금한 것 또 김종대 의원께 물어보고 싶은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바로바로 물어봐드리고 궁금증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현충일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도
생방송 배공계 정치본색, 배공계 정치본색 있습니다. 꼭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정치본색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4시간 깨어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네. 보도를 보니까요. 네.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기 위한 해저 터널이 사실상 완공됐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예. 방류하겠죠? 예, 지금 방류 바로 전 단계 선행 조치가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예. 공사는 끝났고 그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채우고 있다. 이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은 늦어도 7월이면 예. 방류가 다음 달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해저 터널로 해서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1km 먼 바다, 예. 1km 바깥의 바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있으면 그로부터 1km 바깥에 그 바다에다가 이제 방류하는 것이죠. 바로 앞에 버리는 거하고 1km 멀리 보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이제 이렇게 육지와 저기 인접한 근해의 경우에는 물길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먼 바다에서 해류에 빨리 떠내려가라고. 예, 그래서 1km 바깥까지 하는데 아마 그 주변 해류 분석을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km라는 수치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희석되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방류를 한다는 것은 네. 그야말로 이제 오염수를 어느 정도 처리를 해가지고 안전한 정도가 됐으니 이제 방류한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또 한 보도를 보면 이번에 일본 근해에서 우럭이 잡혔는데 예. 거기에 세슘이 기준에 180배? 160배라고도 나왔고 예. 180배라고도 나왔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최근에 일본 정부가 완화한 기준이에요. 원래 있던 기준도 아니에요. 원래는 더 예. 엄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화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기준에도 160배 또는 180배라 그러면 이거 상당히 불길한 신호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수순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7월 방류 전에 마지막 그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그 IAEA의 어떤 그 이것에 대한 종합 보고서, 지금까지 5차 보고서까지 발간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종합 보고서가 나오고 그것이 나와야 방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뭐 국내에서 논란도 온통 그거지만 IAEA 못 믿냐? IAEA가 뭐 그러면 과학적 검증을 하는데 틀렸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윽박지르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대다수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예. IAEA가 발간한 4차 보고서하고 5차 보고서를 잘 읽어보면 이 검증은 IAEA가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셀프 레귤레이션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럼 IAEA는 기술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러면 만일에 이게 방류가 됐는데 뜻밖의 오염치가 높아졌어요.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다 틀려. 그 실제 오염이 문제가 됐을 때 IAEA가 책임지냐? 책임 안 진다. 우리는 지원기관이고 일본이 셀프 레귤레이션 예. 자체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손 털고 그냥 가버리면 예. 끝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걸 잘 보면은 IAEA를 못 믿냐? 그러니까요. 다 이런 식으로 다 보도가 그쪽에만 나오고 국민의힘도 쳐다보고 그래요. 있는데. 아니 IAEA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기들은 저기 검증기관이 아니라는데. 어?
그러니까 기술 지원을 하고 지식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참여한 것이지 이것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일본 정부밖에 없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느냐? 자국민한테도 신뢰를 못 받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오염수 방류 반대가 70%예요. 국민 여론의 70%. 우리하고 비슷해요. 지난번에 우리 시찰단 갔다 와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증은 못했고 예. 검증한 게 아니고 신뢰할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위원장 맡고 있는데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일은 절대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맛있게 드셔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또 나오는 게 IAEA가 과학적 검증했다. 아, 그랬습니까? 또 그때 아니 항상 따라다니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외국 정체불명의 전문가 가끔 부르고 이게 다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과학적 근거라고 말하는 것의 전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불필요하게 오염됐다 아니다. 난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단지 우리가 잘 모른다. 이게 문제인 것이지. 사실은 자꾸 과학을 들이대는데 이게 사이비 과학 아니면 뭡니까? 바로 이런 걸 갖다가 과학을 빙자한 어떤 이데올로기, 사이비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여당이면 이러한 조치를 우리가 취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안심해라.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사기 아닙니까? 아니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못 들어봤어요. 대만 반대예요. 공식 입장. 대만이 지금 그 안보 위협에서 미국 일본하고 안 친한 나라입니까? 동맹국 아닙니까? 대만 반대예요. 중국 반대예요. 이런 식으로 그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거의 다 반대입니다. 그리고 독일도 반대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국이 별 문제 없다 그래 버리면 이거 혼자서 다 아니라 그러는데 혼자서 하기라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거시기님이 오염수를 한 번 방류해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이거 방류하면은 끝나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해류가 말입니다. 이 표층수하고 심층수가 다릅니다. 예컨대 동해에도 4개의 해류가 흘러요. 난류 2개, 한류 2개. 이게 이제 동해에서 엉키는데 교차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걸 먼 바다에 내보낸다는 거는 빨리 심층수 쪽으로 가라앉히겠다는 얘기고 그 심층수가 서서히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초기에는 방사능 검출이 안 되겠지. 이거 괜히 우리가 괴담에 휘둘릴 일이 없겠다. 안전하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축적된 농도가 짙은 심층수가 서서히 흘러올 때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 거냐.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장 오염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 데이터, 그다음에 검증 작업이 필요한 거고 이런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서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세계 이성이자 집단 지성이고 과학의 정신을 지키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모든 절차는 다 일본이 독점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다 반대하고 있고 근데 한국이 왜 혼자 나서서 우리가 이런 의혹만 제기해도 고발하고 그럽니까?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 천일염 값이 막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얼마나 걱정들 되시겠어요? 예, 사재기가 시작될 조짐입니다. 그 외에도 어떤 건어물이라든가 각종의 어떤 수산업 관련해 가지고 사재기 조짐이 일부 보이고 소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좀 우리가 너무 이런 거 민감하게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민들이나 횟집 사장님들 생계도 생각은 해야지. 그걸 어떻게 무시합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원인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설명에서 비롯된 거예요. 과학을 빙자한 어떤 정책의 폭주 이런 것들에서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이지. 어떻게 그분들 탓을 합니까? 그래. 국민을 안심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검은코님이 이런 글 주셨네요. 올 가을 북태평양 꽁치 조업 선단부터 문제될 것입니다. 어장이 북태평양에서 일본 후쿠시마 연안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나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해류와 관계없이
어족은 그 해류를 거슬러서도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쿠시마에서 그 올라오는 꽁치가 이제 북태평양으로 올라오기 때문이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난류성 어족입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동해 오징어가 있습니다. 이게 수온 19도에서 안정적인 온도가 형성이 되면 그리로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요 몇 년째 대풍을 거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오징어 잡으려고 남북한 어선들이 몰려가다가 그 저 북송어민 사태도 터지고 목선에 뚫리고 초계기 사건도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2, 3년 전부터 계속 봤는데 이 난류성 어종이 북상하는 어떤 그 추세가 올해 어떻게 되느냐. 그 난류성 어족이 어디를 경유하느냐 이런 것들 잘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오징어 잡이 같은 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잡기는 잡겠으나 소비가 안 되는 현상. 이래서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명태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발버둥을 쳐봐도 오염수 방류는 현실화되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정부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걱정이 됩니다. 걱정됩니다. 이거는 역사에 죄를 짓는 그 뼈아픈 과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후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경망스럽게 우리가 건성건성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처리했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살펴보지요. 네.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시작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던데 네. 우크라이나가 좀 힘을 갖춘 겁니까 이제?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 조짐이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주에 그 대반격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이미 본인 입으로 예. 공표를 했고, 그래서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영토를 수복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는 가운데서 다소 주도권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약간 넘어갔어요. 우선 러시아군의 세 가지 이점.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비교 우위의 세 가지 군사적 이점이 사라졌습니다. 첫째는 병력의 압도적 우세, 예. 두 번째는 제공권 장악, 세 번째는 물류와 군수 지원의 유리함. 요 세 가지가 작년에 러시아가 이 지역을 점령할 때 유리한 점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다 상쇄돼 버렸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그동안에 나토에서 훈련한 군인들이 전선에 배치됐다. 예, 거기에서는 이제 첨단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합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 기술을 연마한 이런 어떤 군인들이 속속 보강되기 시작했고 나토 표준의 현대식 장비가 우크라이나군에 지금 보급이 돼 있고 네. 한국도 포탄 50만 발 줬고 이렇게 해서 전력의 열세가 지금 상당히 그 보완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마치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서방 언론에서 묘사하는 이미지고 문제는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다소 수세적으로 몰릴 수 있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전략적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벨라루스 쪽에 이미 핵무기 저장고를 새로 짓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곧 핵무기가 이동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지상군이 10,000명 이상 벨라루스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폴란드가 맘 놓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주기가 어렵습니다. 거기가 그 미군의 무기 창고가 폴란드에 있는데 거길 위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필사적으로 푸틴은 다른 어떤 그 전략적인 수를 써서라도 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러시아어를 쓰는 주민들은 자기네 그 영토로 분리된 공화국으로 일단은 하늘이 두 쪽이라도 지키려고 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미국과 나토는 이제 러시아가 전쟁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계속 건드림으로써 러시아를 이제 체력이 소진된 어떤 실패 국가로 만들겠다.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서 어떤 궁금증과 걱정이 생기냐면 지금 현재 뭐 이런저런 이유로 양쪽의 전력을 비교하고 이만하면 싸워볼 만하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분리하면 분리해질수록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는 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윌리엄 번즈 CIA 국장이 가장 강조하는 건데 러시아의 핵카드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CIA 국장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푸틴의 그 저위력 전술 핵무기가
지금 2,000기 가량이 저기 재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10배예요. 미국은 200여 기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많죠? 미국의 핵은 제일 많은데 무기가. 핵은 이제 전략 핵 위주로 됐고 예. 전술핵을 미국에서는 이제 금기시하는 이유가 이건 실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핵무기다. 전략 핵과 전술핵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기준선은 기본탄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원자탄과 플루토늄탄 두 발이 떨어졌는데 그 폭발력을 15킬로톤, 즉 다이나마이트 15,000톤입니다. 요걸 기준 값으로 해서 그거보다 위력이 약한 것은 전술핵, 그거보다 위력이 큰 것은 전략핵. 이렇게 그 폭발력으로 구분하는 방식인데 이 전술핵은 주로 상대방의 대도시와 산업시설을 초토화한다기보다는 군사 표적을 제압하는 데 쓰이는 저위력 핵무기고 위력을 더 줄이면 0.3킬로톤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재래식 폭탄보다 조금 센 거예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한 걸 저위력 핵무기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이런 핵무기를 갖는 걸 엄청 금기시해요. 근데 실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 갖고 있어요. 저위력이라고 해도 1945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것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네, 45년도죠. 그러면은 그때보다 기술이 더 발달했다고 봤을 때 아무리 저위력이라고 해도 그거보다는 더 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센 거는 센 거대로 발전하는 거고 그다음에 폭발력을 약하게 만드는 건 약하게 만드는 쪽으로 발전되는 거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핵카드를 갖고 싶은 거죠. 전략핵, 전술핵 다 가지고. 그래서 그 나토에 배치한 게 그 B-61 중력 핵폭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다이알로 폭발력을 조정해요. 0.3부터 15킬로톤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전술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말이 전술핵이지 그 위력도 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한 번 저기 원폭에 10만 명씩 사망했는데 얼마나 그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걸 더 위력을 줄이면은 이런 민간인이 아니라 군사 표적을 향해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구소련부터 시작해 러시아는 전술핵에 집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미국하고 전혀 다른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10배에 달하는 2,000개 탄두를 지금 있는데 이건 옮기기도 쉬워요. 그래가지고 벨라루스에 갖다 놓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폴란드는 바로 눈앞에 핵미사일이 나를 겨누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푸틴 입장에서는 싸우는 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싸우지만 자꾸 더 커지면 이제 나토 국가를 직접 위협하겠다는 우크라이나를 패싱해버리고 이런 전략 카드를 쥐는 겁니다. 단지 지금 그럴 역량이 안 돼서 푸틴이 못하고 있을 뿐이지 능력만 된다면 그렇게 확전의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김종대 레이더에 이렇게 딱 그 감지를 해봤을 때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몇 %나 됩니까? 아직은 희박합니다. 그것보다는 회색지대 전쟁이라고 해서 제가 그 한 가지 소개해드릴 사건은 작년 11월에 폴란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폴란드의 작은 소도시에 정체불명의 미사일 2발이 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다 조사도 안 해보고 바이든이 이건 우크라이나가 오발한 거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발끈해가지고 우린 절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공방이 오고 갔어요. 그런데 떨어진 게 작년 11월 15일인데 그날 그 러시아의 그 개그맨 2명이 성대모사를 마크롱 대통령을 사칭한 성대모사를 해가지고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하고 통화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이 마크롱인 줄 알고 이거 우크라이나가 쏜 거 아니야. 바이든이 그랬어. 저 러시아가 쏜 거 아니야. 우린 절대 러시아하고 전쟁 못해. 진짜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15분간 통화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튿날 개그맨들이 러시아 유튜브, 루튜브에다가 공개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정말 속보이는 건데 러시아가 쐈어도 러시아가 쏜 것이 아닌 것으로 믿고 싶어 하는 당사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CSIS가 5월에 우크라이나 워게임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제1 푸틴의 전략 옵션으로 택한 게 푸틴이 벨라루스 쪽에서 정체불명의 순항미사일 2발 정도를 발사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전략 옵션 중에 제일 크다는 거예요. 왜 발사하냐? 거기에 미국 무기 창고가 있다 이거예요.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그런데 제가 11월에 보니까 그 CSIS 보고서 그대로 돼버렸거든요.
그다음에 흑해 가스관 폭발한 거 있죠, 바다에서. 예. 다 러시아가 했다 그랬죠. 지금 러시아가 했다는 증거 나온 적 있습니까? 지금은 러시아 했다는 말 자체도 사라졌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이 전쟁에 내막이 있어요. 내막이 있고 예. 그러는 가운데 끊임없는 사보타지와 언론, 심리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대반격에 대한 전황은 일단 대반격은 예고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모든 전선에서 일시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극비 사항이 되는 거죠. 젤렌스키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반격은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거죠. 푸틴은 그걸 대비해서 이미 어떤 확전 시나리오나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 극단적 선택, 전술핵입니다. 이것까지 일단 전략 카드를 다 정렬을 시켜놓는 거죠. 이게 바로 결전에 대해 준비하는 거고 당분간 양상은 체력전, 소모전 양상으로 갈 거다. 세계 경제에 엄청나게 또 악영향을 줄 거다. 이번에 댐이 파괴돼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1년 농사 망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3억 5천만 명의 지금 기아에 중동 아프리카의 저 주민들이 식량을 받을 데가 없어요. 이렇게 댐이 폭파되고 원전 주변에서 교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전쟁의 치명성, 위험성이 경제적인 영역으로 확산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걱정. 그러니까 왜 종전 얘기가 안 나오냐고. 왜 종전 얘기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느냐고 이게. 지금 이게. 그 부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아까 전쟁에 내막이 있다. 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내막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푸틴이 사실은 저 서방 국가 전체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건데 푸틴은 러시아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고 예. 아직 루블화가 안정돼 있고 물가도 오르던 게 잡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구전으로 가면 시간은 내 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확전의 위협을 강요하면서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전쟁하지 못하는 나라, 완전히 파괴된 나라로 만들어 놓고 서방이 손을 떼게 만드는 그날까지 우린 간다. 이게 시간은 우리 편이다. 여차하면은 나토 국가를 직접 위협한다. 그게 제가 보기엔 발트 3국,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 3개국이 조금 위험해 보이고 직접적으로 1차적인 공격 대상은 폴란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해 쪽이나 발트해 쪽 또는 폴란드 쪽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걸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지금 폴란드요? 지난번에 50만 명 시민들이 바르샤바 광장 나와가지고 민주화 시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파 극우 정권 타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 폴란드의 분열상이 왜 나타난 거냐면 러시아 때문이에요. 친러시아 세력을 잡아내겠다고 극우 정권이 사법 통제에 들어가니까 야당에서는 우리가 왜 러시아 편이냐? 이거 색깔론, 음모론 아니냐 이거 해가지고 시민들이 다 나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50만 명은 바웬사의 자유노조 운동 이후로 최대 인파입니다. 지금 정정이 불안해요.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가 공작을 할 수 있고 또 위협할 수 있는 적절한 어떤 그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김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 언제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어떤 식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이 싸움은 한 명이 완전히 그 체력이 바닥나서 링 위에 들어 누울 때까지 싸우는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이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자고 101살 먹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종전하자고 얘기했다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종전을 말한 불순 세력이 돼요. 이게 제일 어이가 없어요. 근데 모든 전쟁은 인류가 1년 이상 끈 전쟁은 거의 없거든요. 한국 전쟁 같이 특이한 게 3년 같지. 예. 1년 이상 가는 전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이 벌써 1년 6개월째입니다. 1년 벌써 하고도 뭐 4개월이 더 지났어요. 그런데 점점 더 소모전이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강대국 정치가 빚어낸 끊임없는 비극이다 이게. 이렇게 되고 전 세계가 희생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우리는 더 이상 망할 것도 없고 얼마든지 버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이게 올해 하반기에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면은 분명히 대만 해협으로 불똥이 튑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미국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대만 해협 방어할 거냐, 우크라이나 방어할 거냐. 그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키신저 같은 그 대전략가는
빨리 우크라이나 종전 안 하면 앞으로 대만 해협 방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각 나라가 더군다나 지금 다 각자 도생으로 가는 형국인데. 각자 도생에다가 지금의 공급망 재편은 거의 뭐 제가 보기에 인류의 자살에 가까운 파국입니다. 이거는 말이죠. 반도체 공급망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건데 이건 마치 의사가 심장과 간의 위치를 바꾸는 수술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위험한 수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겹쳐지면은 세계 경제 타격이. 그래서 이런 강대국 정치에 세계가 필요하니까 블록화되는 겁니다. 남미 따로, 중동 따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거 여쭤보고 오늘 마치죠.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 댐 폭파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러시아가 터뜨린 겁니까? 아니 지금 양쪽의 주장은 서로 상대방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제가 서방 언론을 주로 많이 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는 러시아가 했을 가능성에 전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피해자가 그 우크라이나거든요. 이게 지금 마을이 다 물에 잠기고 그러니까요. 농토가 잠겼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초토화하겠다. 이게 러시아의 목표라면은 이거는 전쟁 목적에 맞죠. 왜냐하면 인간 생활의 그 기본 안전망을 파괴하는 근데 거예요. 아무리 전쟁이라고 그래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게 작년 11월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민간이 표적이 되기 시작했어요. 민간이 표적이 돼서 댐, 병원 이런 데가 지금 폭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침략해서 그 땅을 가지면 뭐 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그 한국 전쟁도 나중에는 전쟁의 목적이 모호해지자 사륙 그 자체가 목적이 됐습니다. 한국 전쟁 사망자 390만 명 중에 민간인 사망자가 85%입니다. 이건 너무나 그 극악무도한 전쟁이었죠. 사륙 자체가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 파괴가 목적이라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전쟁 발언 함부로 하는 그런 정부가 있어서 그것도 더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예, 오늘 깨어있는 24시간 깨어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했다는 내용,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깊이 살펴봤습니다. 김동규님 댓글 선정했습니다. 일본아 오염수 투기 말아라. 하늘이 벌할 것이다. 일본아 반감기 지날 때까지 보관하다가 공업용수로 써라. 이후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된다. 반감기 지나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함께 새로운 시설로 최대한 정화한 후에 한국도 기술 있다. 투기해라.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보여줘야 다른 나라도 이해할까 아이가. 김동규님을 뭐 좀 특별 대사로 보내면 좋겠는데요. 저 말이 맞는 게 이번에 무단 방류를 저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중국에서도 오염수 방류할 거고 러시아도 방류할 겁니다. 그때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도미노 현상 됩니다, 이거. 김동규님 감사합니다. 글래모어에서 드리는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픽스 메일로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김종대 의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